자, 도박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날 때 도박 가족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6개를 가장 많이 있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가족 상담사들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에 오면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도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와 혹은 가족들, 그러나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상담센터에 오게 되는 경우는 도박자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들이 오죠.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는 첫 번째, 자, 이 상담으로 도박을 끊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먼저 물어요. 그러면 상담사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도박이 약을 먹으면 이게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는데 지금 내가 10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은 뭐 20년째 이 도박을 끊을 수 있나요? 이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셋째는 이 도박이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도박 돈을 변제해 줘야 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 실제로는 갚아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괴로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도박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내가 지금 도박을 걔가 상담을 안 받는데 내가 상담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있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도박을 끊은 사람이 있기는 하나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돈 안 갚아주면은 죽어버린다고, 자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지금 이제 질문들이 가족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답을 준다기보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클라이언트에게 이 부분을 같이 열면서 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 기본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중독이 되게 많아요. 요즘 현대사회는 중독 시대다, 어딕션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독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독의 종류가 보세요. 위에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중독과 아래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중독 종류가 있죠. 자, 두 개 차이가 뭘까요? 뭔가 이제 같이 으니까 같이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한번 우리 이 차이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신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박 중독, 아까 도박 중독이 위에 있었나요? 아래에 있었나요?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다른 중독하고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이제 먼저 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알코올하고 약물하고 음식, 니코틴 이런 부분들은 뭔가 외부 물질을 우리가 입으로 가져와서 섭취를 통해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비슷한 그런 군기를 모았죠. 그런데 도박 중독은 위에서 말한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음식이나 니코틴과 다르게 외부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럴 때 이런 도박은 심리적 중독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중독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거는 행위 반복, 도박이라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가 이거 조절할 수 있다라는 통제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이라는 것은 심리적 중독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자기중심적이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자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이란 건 뭐 본인의 욕구가 있으면 어때요? 욕구를 적절하게 좌절할 때 그거를 견뎠다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본인이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땡깡을 부려서라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자들이 자아의식,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뭐 단번에 이것을 이게 한 번에 다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어떤 자아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한 자존감이 좀 높다. 이제 그냥 뭐 자존심이 세다. 높다보다 세다가 표현이 적절하겠네요. 자존심이 세다. 이런 걸 우리가 자아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고 봐라. 이제 이런 거에서 베팅 금액을 계속 큰 금액으로 베팅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다른 중독과 굉장히 다른 특징적인 것이 있다. 이런 이제 도박 중독과 비슷하게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성중독. 성중독도 뭔가의 행위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사이비 단체의 그런 현황,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종교 중독, 뭐 종교도 사실은 아니죠. 종교도 아니고 어떤 범죄 집단인데 이제 어떤 종교를 가칭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들이 종교에 어딕션 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다르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본기로 다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했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 도박이 범죄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하면은 조금 쪽팔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질문. 도박이 질병인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자, 이 도박이라는 것은 형법의 4개의 조문으로 도박에 관련된 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사실 모든 도박은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박이 범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이 처벌, 그러니까 범죄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외되는 거죠. 오락 정도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도박이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들이 도박으로 한다 그럴 때 이 합법 도박을 했는지 불법 도박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내담자가 말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 이거를 몰라서 질문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정보를 디렉팅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냥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래서 합법적 도박이 어떤 것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느냐. 그럴 때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도박을 해본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없다고요? 저는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도박이냐? 그래서 우리 복권 안 사본 사람 없잖아요. 다 복권 사봤지요. 그죠? 체육진흥 투표권 이런 것들 다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주류 도박이 있어요. 경마, 경정, 소싸움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도박으로 나라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범죄라고 해놓고 이걸 합법적인 것을 열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어쨌든 도박 산업이 엄청나잖아요. 나라의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 도박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현실의 상황은 범죄지만 합법적인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 질병인가? 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질병이라는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DSM-5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물질 사용 및 중독 행동 장애라고 DSM-5에서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그렇죠. 질병이죠. 그럼 어떤 질병이냐 그럴 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우리가 술 먹으면은 다 알잖아요. 술 먹고 왜 이러면 전부 다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드러나지 않고 같은 직장에 있는데 가족들도 이 도박 중독으로 나올 때까지는 3년, 2년 정도를 모르고 어떤 경우는 1년 정도를 모르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이 몇 억 단위로 뭐 3억, 5억, 뭐 10억, 20억 이런 정도 이제 큰 금액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르게 진행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도박을 해서 도박자지만은 사실은 가족들이 전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족 전체의 병으로 가는 가족 질병이다. 그 다음에 뭐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약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도박은 도박을 하고 있는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요들은 청소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 사회적으로 이 도박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사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회적 질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국무총리 산하 사행 통합 그런 관리위원회를 두고 도박 치유 그전에는 이제 도박 문제 치료센터인데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작년에 그 치유 예방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도박자들을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나라가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 가족들은 한 사람만 4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상담에 대해서 사실은 들어올 진입로가 굉장히 적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일반 상담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냐 할 때 이제 사실은 가능한 질병이에요, 치료가. 그러나 이것이 마치 우리가 그 고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하는 것처럼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만성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족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예요. 아, 얘가 괜찮아지겠지. 괜찮겠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두겠지 하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담사가 이 질병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내담자를 만나고 기본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도박 가족들 혹은 또 내담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왔을 때 이 접근을 하는 방식이 개인 상담이 있고 가족 상담이 있어요. 도박 치유 예방원에서는 개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자들이 개인 상담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가족 체계적 접근으로 내담자를 바라보죠. 개인 상담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도박자의 배우자 혹은 도박자의 자녀 혹은 부모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내담자가 오지만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이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체계적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왜 그러는가를 볼게요. 자, 1960년도, 70년도를 기점으로 이 가족 체계로 이 중독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뭔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어떤 인과론적인
그 다음에 그 리뉴얼, 그 선형적인, 직선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바라봤어요. 개인 상담이 거의 그러잖아요. 인트라사이킥적인 측면이. 그러나 이 체계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뭔가요? 이 도박 문제가 사실은 한 개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이 가족 체계적 맥락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족 체계에서는 뭔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항상성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자면 아들이 도박을 했어요. 그럼 도박을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가족이야. 그래서 다 신앙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인데 우리 아들이 혹은 내 뭐 부인이 도박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박을 했지만 그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이 지금 괜찮은 가족이다라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런 항상성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족 상담사는 체계적 입장에서 왜 이 가족 문제가 도박 문제가 일어났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가 도박을 했는데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도박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문제가 지속되어져 있고 집이 그냥 쉽게 말하면 빈털터리가 되도록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잖아 상담사들은. 그럴 때 이 항상성이라는 거죠. 어떤 항상성? 우리가 신앙으로 괜찮게 사는 집안이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뭐 각 가족마다 자기의 가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항상성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 이거는 창피스럽지만 해야 된다. 가족 중에 자녀가 얘기를 해도 이제 그 가족의 다른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아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항상성에 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마다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가족 체계적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변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있지만 또 한쪽에는 이 변화를 저지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두 개가 계속 체계 안에서는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이제 가족 체계적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박 문제를 가지고 온 내담자들을 바라볼 때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개 사례 발표라든가 뭔가의 어떤 상황에 갈 때 왜 이 친구들을 이 내담자들을 가족 상담을 했어요? 이런 이제 어떤 뭔가를 물을 때 그 근거를 대야 돼요. 상담은 그냥 뭐 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상담, 가족 체계적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가족 상담을 했어요. 이것은 상담사 답변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상담의 이 개입을 가족 상담 아니면 뭐 개인으로 했다,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했다면 어떤 근거로 가족 체계적 입장으로 상담을 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상담사가 정리된 자신만의 그 부분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 중심의 치료들을 선호하고 그거 부분들이 상담사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왜 그러죠? 요즘 내담자들이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상담사들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들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즘 이렇게 내담자들이 물어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 이렇게 치료되나요? 치료된다면 어떤 부분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담자들께서. 그래서 상담사는 내가 개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왜 이것으로 하고 있냐에 대한 근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들. 자,